한국에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선진국에서 선진국들도 거의 남아나는 나라가 없을 거다. 조정동은 재정 풀지 말라고 자한당도 계속하지 말라고 참 희한한 124%를 넘게 되면 상당히 건전한 재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 243%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오늘도 경제 이슈 브리핑 이정우 센터장님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정우 센터장님.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한번 좀 다뤄볼까요? 국제적으로도 봤을 때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과연 한국 경제에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한국에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선진국들도 거의 남아나는 나라가 없을 거다. 거의 뭐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 와야 된다. 위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가장 안전한 곳 중에 하나로서 속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대되는데요. 본격적으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위기가 발생하는 그림이 어떤 형태로서 그렇게 만들어지느냐. 가게에서 부실이 나든 기업에서 부실이 나든 뭐 이런 형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원초적으로 부실이 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실이 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부실은 금융권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금융권에서 가게나 기업에서 생긴 부실 이 부분들을 이제 그 처리를 하다가 이게 또 처리가 안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국가 재정 쪽으로 넘어가는 국가 쪽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채무에서 그거를 이제 그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국가 채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면 드디어 이제 디폴트가 나서 국가가 완전히 부도가 나버리는 형태가 되는 이런 그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선 이제 가계 부실이 생기는 부분들은 이게 그 위기로서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가계 부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자산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든가 거기에서 또 뻥 터지게 되면 금융 위기의 형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버블이 이제 커졌다가 이게 갑자기 확 터져버리는 터져야 형태, 된다.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융 위기 같은 경우죠. 미국의 금융 위기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가계가 빚을 굉장히 많이 내서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그게 견디지 못하니까 팡 터지면서 거기에서부터 부실이 나서 그게 이제 위기로서 발생한 형태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 우선 이제 전조가 되는 부분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부실이 생기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어느 정도 많이 오르고 한 거는 사실이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덜 오른 거는 또 사실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수도권이 오르기 시작했던 거는 초이노믹스 이때에서부터 오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로 보면 한 2014년 이후.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가계에 부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그 버블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부실이 생길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물론 이제 아주 조그만 중소기업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부실이 나고 도산이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상장 기업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대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뭐 기업 전체의 이익이나 매출을 차지하는 규모에서 봤을 때는 60%가 훨씬 넘기 때문에 압도적이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보액수 이런 것들이 900조가 넘는 형태거든요. 20년 전에 그게 한 40조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20배 정도가 증가하면서 굉장히 많은 유보액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가계 부실이나 또 기업 부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상대적으로는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이런 부분들이 부실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2003년도에 그 카드채가 나고 이랬을 때
분명하게 이 부분들은 기업의 부실이 생긴 거거든요. 네. 카드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긴 건데 금융기관들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은행이 네.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다가 보니까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는 형태가 된 네.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상태는 어떠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우선 은행의 그 연체율이 0.4%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1,000개 정도의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중에 한 4개 정도만 이자가 안 들어오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은행들이 이익을 어떻게 내느냐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한 2년 전 정도서부터 이익이 계속 증가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사상 최고의 이익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금융기관이 부실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일단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금융기관까지 문제다. 현재까지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국가 채무, 국가 재정 이런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넘어왔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이제 그 국가의 재정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로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무디스가 만든 재정 여력 비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정이 얼마만큼 건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따지는데 재정 여력 비율이 124%를 넘게 되면 상당히 건전한 재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 24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해져 있는 그 비율보다도 훨씬 더 높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IMF나 OECD 같은 데서 계속 한국 니네는 경기가 이렇게 나빠졌는데 계속 재정을 더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충분히 좋은 재정 여력을 갖고 있는데 왜 재정을 풀지 않고 경기를 계속 어렵게 하면서도 그렇게 타이트하게 계속해서 갖고 가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국가 부채 비율 이 부분이 40%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40%를 넘으면 마치 나라가 부도가 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미국이 80%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120% 훨씬 넘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금 120%, 240%.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굉장히 재정의 건전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타이트한 재정을 갖고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제일 문제가 되고 얘기가 되고 많이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가계부채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봤을 때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높아졌느냐라고 가게 되면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나라들은 부채를 개인 부채, 가계 부채, 국가 부채 이런 부분들을 낮추는 쪽으로서 갔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부분들은 모르겠는데 가계 부채는 계속해서 낮추지 않는 형태로서 갔죠.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MB가 대통령이 되고 뭐 이렇게 했었을 때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졌었냐면요. 이 나라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인간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른 선진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가계부채를 조정을 하는 형태였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가계부채의 내용적 측면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연령대별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거의 60% 내지 65%를 차지하고 있는 쪽이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연령별로 봤을 때는 30대에서부터 40대 사이입니다. 경제 활동력이 가장 왕성한 그 계층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신용 등급별로 보게 되면 50% 이상을 고신용 등급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소득 부문별로 보면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냐면 8천만 원 정도에서부터 1억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는 가게들이 그 가계 부채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또 소득 부분들로 봤을 때도 그다지 이제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계 부채의 전체적인 규모는 상당히 큰 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신용 등급별로나 또는 소득 구간별로 봤을 때에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센터장님 말씀에 이제 제가 뭐 교본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데 이제 가계부채 문제에 관련해서는 조금 그래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뭐 정부 부채는 크게 안 늘리면서도 가계부채는 상당히 굉장히 가파르게 늘려서 한때 뭐 전 세계에서 특히 이제 빚네스 집사라 정책 할 때는 세계 2위 수준까지 그렇죠. 올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뭐 이른바 개인 그 자산 대비 뭐 가계 부채의 비율, 그러니까 개인 부문 정확하게 개인 부문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또 한국의 가계의 그런 어떤 뭐 부채는 여전히 심각하다. 근데 저도 이게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은 뭐 굉장히 적어졌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이게 사실 굉장히 이제 큰 부담이 생기는데 그렇죠. 금리가 지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지속적인 저금리 구조로 가고 있고 이른바 이제 안심전환 대출 이런 것들 계속 이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가계 부채의 어쨌거나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좀 줄여가고는 있다. 뭐 이런 이제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뭐 이정우 센터장님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내부적으로 우리 가계, 기업 또 정부 상당히 좀 뭐 탄탄한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특히 가계 부채 문제 관련해서 부채가 심각한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난 것은 맞으나 이 소득 여력이 또 자산 여력이 있는 쪽에 이제 부채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여력이 된다. 또 외부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위기가 터지더라도 그것이 국내로 곧바로 전이되기보다는 그걸 차단할 수 있는 일정한 차단막을 갖고 있다. 방어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경제 이슈 브리핑. 한국은 경제 위기에 안전지대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주제를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경제 위기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경기 침체와 경기 둔화 이런 것들과 경제 위기는 좀 다른 겁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또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가 또 살펴서 개선할 건 개선해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막 그 과장된 경제 위기론에 또 이렇게 휘둘리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또 수고해주신 센터장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